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 녹음을 하고 종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한번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확정이 되는 대로 그다음 학교의 지침이나 산업체 담당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방법이 결정이 되면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알 수 있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한 학기가 마무리네요. 저희가 교재를 함께 공부를 같이 했고요. 또 마지막 14주차에는 장지글러 선생이 쓰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생각했던 생활과 경제에서 생각했던 어떤 그런 시각을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아니면 사회 문제로서의 어떤 경제 활동의 어떤 다른 면들을 좀 한번 같이 다 보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 아니면 보이지 않았던 그 이면의 어떤 그 경제의 어떤 활동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제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고 종강이어서 그냥 편안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한번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든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야간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학업과 직장 생활을 병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또 시간 내시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한번 결심하셨던 것 끝까지 매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학에서 행복 찾기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소제목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해봤고요. 어쨌든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일상에서, 직장에서 행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석에서 이제 편한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공부하라 소리를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밖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외국의 친구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스스로 외국어 공부도 하고, 또 그런 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를 경험을 해서 큰 아이 때, 작은 아이 때,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집사람하고도 이제 자유롭게 해외에 시간이 나는 대로 다니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의 경험이 아니라 제가 미처 가보지 않았던 다른 문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나 문화, 그 다음에 환경들을 좀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행복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만들어 가야 되는지, 행복의 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스스로 행복해지려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버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빙 체험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군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이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 나가면 이런 일들도 해보고 또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행복해지시려고 한다 그러면 꼭 본인만의 어떤 취미나 아니면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에 좀 보낼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시면 좋겠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더 행복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행복하신가요? 또 학교 생활 많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보통의 많은 분들이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의 조건을 뭐 사랑, 또는 뭐 가족, 또는 뭐 건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생각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들을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뭐니 해도 행복해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 사랑도 가족도 건강도 있고 취미생활도 하고 하면서 돈까지 좀 이렇게 사용하실 만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뭐 더 이상 행복하실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그 행복의 기준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돈, 이제 보통 일상에서 돈이 행복할 거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혹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물질 만능주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외국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그에 따른 생각도 고민도 많아진다라는 이야기 속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즉 돈이 많아지면 그 후에 행복속도가 행복도가 소득 증가에 비례해서 늘지 않고 정체하는 현상들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쭉 경제 생활의 여유가 있어지는 것에 따라서 본인들이 느끼는 행복도도 쭉 같이 상승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정 지점에서 그냥 서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느끼는 행복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는다. 네, 그것을 이제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이제 이스털린의 역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OECD의 그 조사국들 39개 대상국 중에서도 그 삶의 질 분야에서 행복 국가별 경제 순위를 보면 돈이 지금 제일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 독일, 아니 저 미국,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나라들보다 이렇게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체코, 스웨덴, 19위가 일본이고요, 26위가 미국, 27위가 한국,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꼭 돈이 많다라 그래서 삶의 질에 있어서 삶의 질이 좋고, 그 다음에 그런 그 구성원들이 다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더라. 오히려 돈도 뭐 적당히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체제나 그, 그 환경들이 안정되어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삶의 질 분야에서 더 높은 순위를 매기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도 저희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입니다. 뭐 돈이 행복의 조건이고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당연한 말씀이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두 가지 다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고요. 또 주관적으로 스스로의 만족도를 찾고,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이혜인 수녀님이신데 아마 다들 존경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건강, 객관적인 건강들이 다 충족이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대한 염려증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느끼는 것이, 본인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한가? 아니면 뭐 더 이상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끝없이 어떤 욕구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떤 상황이 현대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본인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건강들을 찾아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을 찾기 꼭 과도하게,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무리하게 약을 먹어서 뭐 건강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쇼핑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하는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염려하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날 정도까지의 그런 어떤 염려들은 오히려 행복해지는데, 개인이 행복해지는데 플러스 요인보다는 좀 마이너스 요인을, 걱정을 더 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삶에, 행복하게 사는 삶에, 그다음 행복한 대학 생활에, 아니면 행복한 직장 생활에 어떤 일정한 공식이 있을까요?
미국의 그 유명한 연구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What makes us happy? 라고 해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만들어줄까? 라고 한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하버드 대학교에 1930년대 후반에서부터 1940년대 초에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그 시절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건강과 행복해지는 것들을 닥터 조지 베일런트란 박사님께서 닥터 조지 베일런트가 평생 연구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동반 연구, 뭐 수평 동반 연구가 있고 뭐 수직 연구가 있는데 횡단 연구가 있는데 자꾸 헷갈리네요. 동단 연구가 있고 횡단 연구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때 입학하신 막 26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거쳐서 일정 기간 설문을 보내서 설문을 받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어떤 인생들을 다 중간 연구를 하셨던 거죠. 그분들 대상자 평생에 대해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냈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였더라. 행복은 결국 사랑이었더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고 그걸 잘 유지하고 갈등이 있을 때 서로의 갈등을 슬기롭게 봉합하고 원래의 인간관계, 친근한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국에는 행복을 느끼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잘 마무리를 하더라. 스스로 잘 실현도 하고 우리가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공부하셨던 그 욕구 위기에 있어서 마지막에 자아 실현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는 많은 분들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였고 행복을 느끼는 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세하게 좀 보면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 268명에 대해서 72년간 인생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면 물론 이제 미국 1930년대 후반, 뭐 1940년대 초니까요. 그 시기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올 정도면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엘리트들이신 거죠. 공부도 굉장히 잘하시고 하버드가 또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하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저희 나라 분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좀 되어 있는 가정에서 공부도 잘하고 하는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수재분들을 가서 공부를 하셨던 그분들을 평생을 연구를 같이 함께 하신 거고요. 72년간 그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조사를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추적을 해보니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 50세 무렵의 3분의 1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 라고 조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엘리트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왔다 그래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렇진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평범한 직장 생활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셨던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이분들이 트라우마가 없이 일상의 여러 가지 파도를 넘고 있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적절히 대응하고, 가족 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고 또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더라 라는 것들을 조사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하게 늙어가기 위한 7가지 필수 요소, 아까 말씀드린 평범하게 사신 분들이 가장 행복한 마음을 느꼈고 성공한 가정을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그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신 268명 중에서 행복하게 늙어 가신 분들의 어떤 7가지 필수 요소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7가지 필수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들을 갖고 있더라. 순응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서 적응하고, 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 고통들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들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받는 데 주저하지 않더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공부하고 늘 무언가 새로운 사회가 72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회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도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공부하고, 그걸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더 슬기롭게 적응해 나가셔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슬기로운 생활 방식들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정적인 결혼 생활들을 유지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사람들이 대다수 이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 그 다음에 금주, 뭐 완전히 금연이나 금주 하는 경우도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술을 드신다거나 뭐 담배를 드신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스로의 통제 권한들을 잘 유지하고 잘 절제하고 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삶을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운동입니다. 늘 본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물론 금연하고 금주하는 것도 당연히 본인이 통제를 하시지만, 스스로 적당히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어떤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행복들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들, 건강하셔야 행복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건강 관리에도 게을리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늙어가시더라. 그래서 행복하게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셔서 72년간 종단 연구를 하면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늙어가신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그다음에 교육받는 자세,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던 분들, 금연하시고 금주하시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운동하시면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셨던 분들이 행복하게 늙어가시더라.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늙어가는 7가지 필수 요소다 라고까지 명칭이 주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노후는, 그리고 행복의 열쇠는 계급이나 그런 어떤 재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큰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적성, 즉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분들이 바로 성공적인 노후를 만들고 본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유지하시더라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행복의 조건이 개개인이 생각하는 뭐 돈, 건강, 가족, 사랑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건강 뭐 이런 것보다는 일정한 어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어떤 그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게 그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노후를 맞는데 더 중요한 열쇠가 되더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였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저는 뭐 커피를 많이 먹거나 뭐 아주 좋아하거나 아니면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커피의 종류는 뭐 지금 스타벅스나 뭐 아니면 어떤 커피숍을 가든 한국 내 카페나 아니면 당장 학교 앞에 이제 카페를 가도 커피 종류가 뭐 이름도 모르는 어떤 많은 커피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죠. 뭐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떼, 카페오레 이거는 저희가 흔히 들었던 이름이고, 지금 요즘 가보면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저희 처음 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는데요. 커피의 가장 기본은 에스프레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잔에 이렇게 커피 콩을 갈아서 고압으로 수증기를 떠서 그 원액들을 내놓는 게 그래서 에스프레소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커피를 종류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물을 섞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에스프레소에 우유와 계피를 넣으면 카푸치노,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으면 카페라떼, 또 에스프레소에 아이스크림 넣으면 에스카페, 또 에스프레소에 초콜릿을 넣으면 카페 모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꼼꼼하게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커피의 이 명칭 안에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의 가장 기본은 에스프레소고,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건가, 닥터 조지 베일런트가 조사한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에 오셨던 많은 신입생들 72명을 268명을 약 70여 년간 그분들이 행복한지 조사를 해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중인데요. 그 7가지가 바로 커피에서 이야기하는 이건 에스프레소 같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에스프레소, 인간관계에서의 에스프레소는 뭐가 있을까요? 행복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기본은 바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배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의 이야기로 같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의 박사의 연구에서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잠깐 쉬었다가 5분 후에 다시 수업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